1974년 한 논란의 출판물이 농업의 근본적인 법칙에 조용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명의 독립연구자가 자연 크기의 3배나 자란 무와 예정보다 몇 주나 앞서 완전히 성숙한 오이의 사진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디테일은 성장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화학 비료도 유전자 변형도 특별한 토양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오직 자기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들이 진짜라면 왜 이러한 발견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버트 로이 데이비스와 월터 롤스가 남긴 물리적 증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해에 출판된 그들의 책에는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실험들이 흑백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진 하나는 자기장 처리를 한 무 더미가 대조군 옆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조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처리된 뿌리는 거대하고 처리되지 않은 것에 비해 질량이 거의 300%나 부풀어 올랐으며 뿌리들은 촘촘하고 활기찬 매트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기록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저자들은 단 한 방울의 화학적 도움 없이 그저 과학적인 정밀도로 자석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몇 페이지 뒤 초점은 오이 넝클로 이동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석의 S극에 노출된 넝클들은 대조군이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이미 열매로 무겁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화학만큼이나 강력한 자연의 힘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취미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1908년에 태어난 엘버트 로이 데이비스는 코네티컷 시골의 개인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독학 물리자역자였습니다. 그는 1930년부터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장이 생명체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으며 처음에는 의학적 응용 분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합류한 월터 롤스는 훈련된 화학공학자로 데이비스의 파격적인 이론에 엄격한 학문적 교육을 더했습니다. 기업의 자금 지원이나 대학의 연구비 없이 그들은 모든 실험 비용을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넘어 에너지의 물리학을 들여다본다면 생물학의 법칙이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1974년 10월 그들의 연구 결과는 Magnetism and its Effects on the Living System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땅속 깊이 파고들어가 비옥함에 보이지 않는 징후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기장의 영향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땅 위에 자석을 두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 그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이더 기술자에서 곤충학자로 전향한 필립 켈러안이 등장합니다. 아일랜드의 푸른 들판에서 하와이의 화산 경사면까지 다양한 풍경을 조사하던 중 켈러안은 기존의 화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해마다 거대하고 병충해에 강한 수확물을 생산해내는 토양들은 아주 뚜렷한 물리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양이 상자성을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상자성을 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흙 자체가 자석에 아주 미세하게 끌린다는 뜻입니다. 철가루처럼 땅에서 튀어올라 자석에 붙을 정도로 강력한 자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민감한 장비에는 감지될 만큼 충분히 강한 힘입니다. 켈러안은 자기 감수성의 표준 척도인 CGS 단위를 사용하여 이 특성을 수치화했습니다. 데이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비옥한 화산재나 나일강 삼각주의 토양은 종종 1000CGS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력을 다한 농지나 척박한 공업용 모래는 50CGS조차 기록하기 힘겨워했습니다. 켈러안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론, 즉 토양 안테나 효과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정 광물들, 주로 현무암, 화강암, 그리고 특정 점토들이 마치 미세한 라디오 안테나처럼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지구의 자연적인 배경 전자기 펄스의 주파수를 맞추어 에너지를 포착하고 저장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식물의 뿌리는 단순히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뿌리는 토양에 저장된 전하에 접속하여 흙의 매트릭스로부터 일종의 전기적 영양분을 끌어옵니다. 이것은 왜 화학적 투입만으로는 죽은 흙을 되살리는 데 종종 실패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현장 조사에서 켈러안은 건강한 토양이 1200에서 4000CGS 사이에서 기능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강도 높은 화학적 처리를 받아온 미국의 평범한 옥수수밭을 테스트했을 때 그 수치는 종종 100 아래로 곤두박질섰습니다. 그 흙은 질소와 인의 화학적 균형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을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켈러안에게 지구는 마치 살아있는 배터리처럼 작동했고 가장 생산적인 토양은 단순히 그 전하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흙이 배터리 역할을 한다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물은 단순한 영양분 운반체가 아니라 자기장에 의해 근본적으로 성질이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액체라고 합니다. 물은 흔히 영양분을 나르는 수동적인 운반체로만 여겨지지만 자기농법은 물이 근본적으로 공학적으로 조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70년대 데이비스와 롤스는 실험실 일지에 기이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물이 특정 자기장을 통과할 때 물이 마치 더 묽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석의 S극에 노출되면 물 분자의 거대한 클러스터가 깨지면서 표면 장력이 무려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의 이 주장이 과연 현대의 엄격한 검증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집트, 튀르키예, 이란에서 수행된 최근의 동료평가 연구들이 표면 장력계를 사용하여 이 오래된 기록들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원래의 주장보다는 다소 보수적이지만 그 원리만큼은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현대 데이터는 표면 장력이 대개 15%에서 25%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구조화된 물은 덜 끈적거립니다. 그 덕분에 토양 매트릭스에 더 빨리 스며들고 뿌리털이 물을 흡수하는 데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가 가져오는 생물학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2020년에 수행된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료 투입 없이 오직 자기 처리된 물로 한 시즌 동안 관계했을 때 옥수수 수확량이 18%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온실 실험에서는 활성화된 물을 주었을 때 콩이 22% 더 빨리 싹을 틔웠습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숫자들입니다. 심지어 가장 신중한 메타 분석들조차도 자기 처리가 수확량을 10%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물리학적 원리가 타당하다면 도대체 왜 농업산업은 등을 돌렸을까요? 그 답은 1945년과 1975년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경제적 변화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전을 위해 구축되었던 인프라는 녹색혁명을 먹여 살리는 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45년 미국 농부들은 상업용 비료에 약 3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나 1975년이 되자 그 수치는 3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1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합성 질소와 인이 밭에 쏟아부어지는 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리학에 기반을 둔 농업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조용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자기농법에 대한 학술적 인용은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 상관관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산업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화학 투입제에 중독되어 가면서 영구적이고 일회성인 물리적 해결책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침묵 뒤에 숨겨진 경제학은 잔인하지만 단순합니다. 연구 자석 하나는 $5도 채 되지 않으며 한 번 구매하면 무기한으로 작동합니다. 유지보수도 필요 없고 재충전할 필요도 없으며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이를 매 시즌 바닥나고 다시 구매해야 하는 에이커당 $50 이상을 호가하는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현대 농업 모델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 한 번의 구매와 평생 구독의 차이입니다. 화학산업은 반복적인 매출을 먹고 번성합니다.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은 정의상 사업의 해가 됩니다. 농업지도소나 관련 기관들이 종종 자기 농법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거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일축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신중함은 사실상 모든 땅이 매년 보장된 거래처가 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재배자에게 있어 유일한 진입장벽은 오직 그 프로토콜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단 하나의 변수, 바로 극성, 폴라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지만 생물학적 세계에서 이 둘은 결코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려면 표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을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바늘의 N극, 북쪽이 자석의 S극, 남극 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로 이 면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N극을 S극으로 착각하는 것은 식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멈추거나 심지어 식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무, 콩, 오이 등 씨앗을 얕은 접시에 담아 표시해둔 S극 바로 위에 정확히 24시간 동안 올려둡니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출 시간이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게 두면 씨앗이 말라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수행했을 때 데이비스와 롤스는 이 씨앗들이 평소보다 최대 4일 더 빨리 휴면 상태를 깨고 발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처리하려면 물리학적으로 유속 제어가 필요합니다. 정원 호수에 부착된 자석은 반드시 S극이 안쪽을 향해야 하며 물이 너무 빠르게 쏟아져 나가선 안 됩니다. 유속은 분당 약 6리터, 1.5갤런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보다 빠르면 난류가 발생하여 자기 정렬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자라고 있는 나무의 경우 켈러한이 연구한 화산지대를 모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개의 자석을 S극이 나무 줄기를 향하도록 원형으로 묻으면 곡소적인 상자성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연주기보다 몇 주 앞서 열매를 맺게 유도할 수 최종 판결은 데이터에 있으며 발화 테스트는 숫자만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극명한 대조를 드러냅니다. 무 씨앗 10개를 사용한 통제된 실험에서 S극으로 처리된 씨앗들은 예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7일째가 되자 10개 중 9개가 싹을 틔웠고 굵은 줄기와 넓은 잎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N극에 노출된 바로 옆 트레이의 풍경은 황량했습니다. 단 3개의 씨앗만이 생명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는 마치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깊은 휴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주 후의 측정값은 이 시각적 증거를 확증해 줍니다. S극 처리된 식물들은 평균 높이 54mm에 87%의 발화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조군은 45mm에 65%의 발화율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N극 그룹은 심각하게 성장이 저해되어 겨우 31mm의 높이와 처참한 수준인 28%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패턴은 밀, 콩, 오이에서도 반복됩니다. 특정 콩 실험에서는 N극이 발화율을 무려 70%나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극성, 폴라리티는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속과 정체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화학 비료는 전 세계 농업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상자성의 물리학은 주류 시장에서 배제된 채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이 반복 매출에 기반을 둔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맥박은 공짜입니다. 특허를 낼 수도 브랜드를 붙일 수도 유료 결제 장벽 뒤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비용은 실험해보려는 여러분의 의지뿐입니다. 기존의 재배 규칙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다면 잊혀진 식물들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만의 실험 결과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